안녕하세요. 한나의 책 읽는 밤 한나입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오는 토요일이었는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쉬는 날이라 밀린 잠을 좀 주무셔도 좋았을 것 같고 또 책을 읽어도 좋았을 그런 날이었어요. 저는 오늘 일이 있어서 우산 쓰고 걸어가다가 커피숍 앞을 지나가는데 커피숍 안에서 어떤 할머니께서 책을 읽으면서 커피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좀 이렇게 기분이 착 가라앉는 듯한 차분한 그런 비 오는 날에는 소설을 읽는 것이 아주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여러분들께 주로 에세이를 읽어드렸지만 사실 저는 소설을 가장 좋아해요.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새로운 이야기에 푹 빠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소설 속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내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깨달음도 얻고요. 또 안도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특한 캐릭터를 만나는 것도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위안이 되고요. 또 내가 느꼈던 어떤 어렴풋한 그런 감정들을 활자로 명확하게 그려낸 것을 보면 내가 느꼈던 감정이 이런 감정이었구나 하고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욱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를 느껴봐야 그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지 더욱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설 중에서 윤희영 작가의 붕대 감기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비가 오니까 조용히 함께 이야기 속에 한번 빠져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전에는 드라이와 커트 손님이 각각 2명씩 있었고 점심을 먹고 나자 미리 예약해둔 파마 손님이 왔다. 손님이 스타일북을 보며 어떤 파마가 어울릴까 고르는 동안 혜미는 카운터에 있는 지현에게 가서 고객 관리 문자를 보내라고 시켰다. 혜미의 미용실은 2년 전부터 새로운 고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전보다 매출이 크게 늘었다. 사람들은 자기 머리카락에 필요한 시술을 받기 위해 때맞춰 미용실을 찾는 일을 귀찮아했다. 요즘은 무엇이든 그랬다. 음식점에서는 복잡하게 이것저것 골라야 하는 단품 메뉴보다 주방장이 오늘의 특선으로 정해 내주는 오마카세 메뉴가 각광받았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일주일에 1번 혹은 2번씩 큐레이터가 구색을 맞춰 선별한 과일과 채소 꾸러미를 배송해주는 서비스가 인기를 끈 지 오래였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지 못했다. 그것을 숙고하는 데 들일 시간과 집중력과 에너지가 없었다. 타인이 선택을 하고 먹기 좋게 만들어 입에 직접 떠 넣어줘야 소비를 했다. 혜미의 미용실은 머리를 하러 온 손님들에게 미리 30만 원의 예치금을 받고 개별 시술 금액을 할인해주는 선택지를 마련했다. 파마나 염색을 2번 할 가격에 3번을 해주는 것이었다. 거기에 시간이 지나고 머리가 자라고 먼저 했던 시술이 풀림에 따라 해야 할 다음번 관리, 추가 커트, 두피 클렌징, 영양제 서비스, 뿌리 염색, 볼륨 매직 파마를 고객에게 직접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같이 제공했다. 알림톡 끝에 붙은 예약하시겠어요? 라는 링크를 부르면 바로 미용실로 전화가 연결됐다. 예치금이 비교적 목돈이어서 학생층의 이용은 적었지만 아이 엄마들이나 중년 이상 고객층의 호응은 높았다.
손님의 머리를 감겨주면서 혜미는 문득 그 손님을 떠올렸다. 사람을 둘로 머리를 감겨줄 때 힘을 완전히 빼고 편하게 머리를 맡기는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으로 나눈다면 그 손님은 후자였다. 언제나 온 몸과 마음이 잔뜩 긴장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어서 편하게 힘을 빼주세요 라는 말을 몇 번이고 해야 했다. 그 손님이 안 온 지 얼마나 됐지? 혜미는 문득 궁금해져서 카운터로 가 고객 정보를 확인해 봤다. 아이와 함께 와서 마지막으로 염색을 하고 간 게 8개월 전이었다. 그동안 때맞춰 알림톡을 보냈지만 연락도 오지 않았고 길에서 지나가는 것도 본 적이 없었다. 머리가 빨리 자라는 편이었는데 다른 미용실에 다니는 걸까? 지독하게 말수가 없는 손님이었다. 일이 바쁜지 늘 토요일에만 미용실에 오던 사람. 올 때마다 모발은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때때로 집에서 문구용 가위로 아무렇게나 잘랐는지 앞머리가 뭉툭하고 짧은 다발이 되어 있기도 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이야기로 분위기를 띄워보려 했지만 몇 번인가 혜미가 대화를 시도해봐도 네 혹은 아뇨 식의 단답형의 대답만 돌아올 뿐 말이 잘 이어지지 않아서 친해지는 일은 포기했다. 요즘에는 그런 손님들도 많으니까. 그 손님은 머리를 하는 동안 패션지나 스타일북을 넘겨보지 않았다. 그런 것은 읽고 싶지 않다는 분위기를 온몸으로 확연하게 풍기며 늘 자기가 따로 준비해온 책을 읽었다. 혜미의 눈에는 제목도 표지도 너무 어려워 보이는 책들이었다. 구체적으로 무슨 직종인지는 알 수 없어도 지식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일 거라는 판단이 섰다. 역시 그 책이 문제였나 봐. 혜미는 손님의 머리에 파마약을 바르며 생각했다. 그 손님이 마지막으로 왔을 때 혜미는 책 한 권을 선물했다. 할레드 호세이니의 1000개의 찬란한 태양. 그것은 혜미에게는 인생소설이었다. 일이 바빠 독서라는 행위는 거의 할 시간이 없었고 사실 책을 읽는 일에 별다른 재미도 느끼지 못했지만 혜미가 1년쯤 전에 이례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끝까지 읽고 공감했던 책이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 책도 분명히 좋아할 거야 생각하고 제법 큰 용기를 내서 선물한 건데 역시 맞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 책이 그렇게 무시당할 만한 책인가? 그렇지 않았다. 절대로. 할레드 호세이니는 그런 대접을 받아도 좋은 작가가 아니지 않은가? 신간이 아니고 스테디셀러라서 싫었을까? 아니면 내가 추천해준 책이라서? 뭐 별로였을 수도 있지. 하지만 다시는 안 올 만큼 그렇게 별로였을까? 혜미는 뒤늦게 기분이 나빠졌다. 타인들을 향해 자신의 취향을 드러냈다가 머쓱해지는 일이 혜미에게는 종종 일어났다. 화려한 꽃을 좋아하는 혜미가 호접란이 가득 핀 화분을 미용실에 가져다 놓았을 때 다른 실장들은 어머 예쁘긴 한데 꽃이 좀 야하다 말하며 묘하게 웃었다. 의자마다 달려있는 호피 무늬가 들어간 접이식 테이블과 재떨이도 비슷한 취급을 받았다. 그것은 미용실 리모델링을 할 때 연차가 제일 높은 혜미가 강력하게 제안을 해서 설치한 것이었다. 혜미는 호피 무늬를 좋아했었고 흡연자였기에 가끔 손님들 가운데서도 머리를 하면서 몇 시간씩 붙여펴 있다 보면 편하게 담배 한 대쯤 피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미용실 사람들뿐 아니라 손님들도 그 재떨이를 보고는 뜨악해했다.
요즘 실내에서는, 아니, 실외에서도 다 금연 아닌가요? 하고 물었고, 실장님 호피무늬 좋아하시나 봐. 아주 화려하셔. 말하며 웃기도 했다. 자신의 감각이 다소 별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혜미는 그때 처음으로 했다. 호접란은 물을 잘 주지 않아서 말라 죽어버렸지만 호피무늬 테이블과 재떨이는 그대로 있었다. 다음번 리모델링을 할 때까지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채 가끔 뜬금없는 놀림을 받아내면서 그대로 있을 것이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안 맞는 거지 나랑은. 그래도 그렇게 표를 낼 것까지야. 혜미는 생각하며 앞에 앉은 손님의 머리카락을 기계에 연결했다. 타이머를 맞추고 스위치를 누르는데 입맛이 썼다. 빵이 먹고 싶어. 샤워를 하고 나와 티셔츠와 반바지를 걸쳐 입다가 은정은 문득 생각했다. 퍽퍽한 밀가루 맛이 입안 가득 느껴지는 스콘이 그리웠다. 스콘을 따뜻하게 데워 반으로 가르고 딸기잼을 발라 커피와 함께 천천히 먹고 싶었다. 시럽을 입힌 도넛을 베어 물고 온몸에 전류처럼 퍼지는 설탕의 힘을 느끼고 싶었다. 갓 구워낸 앙금이 가득 든 단팥빵의 알 수 없는 든든함도 좋았다. 그것도 걸신 들린 것처럼 먹어치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옷을 갖춰 입고 허리를 똑바로 펴고 자리에 앉아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한 입 한 입 차분하게 음미하고 싶었다. 하지만 빵을 파는 가게들은 이미 문을 닫은 시간이었고 그보다도 그런 욕망을 느끼는 자신을 용납하기가 힘들었다. 빵이 먹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하면 집이 사라지고 동네가 사라지고 땅이 사라져 시커먼 공백 속으로 몸이 꺼져버릴 것 같았다. 은정은 식탁 위에 놓인 작은 바구니에서 반창고를 꺼냈다. 양쪽 엄지발가락 발톱 밑 쌍둥이처럼 살갗이 까지고 피가 말라붙은 자리에 반창고를 붙였다. 터지든지 말든지 그냥 두자고 생각한 자신의 마음에 대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엄지발가락에 두 물집이 터져버린 것보다도 이렇게 작은 상처도 상처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아프다고 느껴진다는 것이 신기했다. 몸의 신경들이 깨어있고 자신에게 무엇이든 조치를 좀 취하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고 이상했고 무시해버리기도 싶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 감각이 너무도 가짠다는 생각이 들어 피식 웃다가 다시 울고 싶어져서 서둘러 샌들을 신었다. 은정은 한 달에 한 번 집에 돌아왔다. 옷이나 필요한 물건들은 거의 다 시가에 있었지만 한 달에 한 번은 집에 돌아와야 했다. 그래야 집이 죽어버리지 않게 생명의 감각을 완전히 잃고 폐가 수준으로 시들어버리지 않게 할 수 있었다. 청소를 하고 책장에 먼지를 닦아내고 잠들어 있던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돌리고 건조대에 빨래를 널고 욕실도 구석구석 락스를 뿌려 닦았다. 포트에 물을 끓여 싱크대 수채 구멍에 부었다. 여름이라 초파리가 번식할 수도 있었다. 사람이 없이 방치된 집에서는 기다림이 오래되다 못해 가벼운 원한 비슷한 것으로 변해버린 듯한 냄새가 났다. 이 집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만 정리해야 할까? 집주인의 통장으로 꼬박꼬박 월세를 입금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생각 끝에는 늘 죄책감과 불길함과 억울함이 따라붙었다. 아이는 깨어날 것이다.
깨어나서 이 집으로 돌아오고 이 동네에서 학교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이 집을 포기해서는 안 됐다. 먼지가 쌓이고 눅눅해지더라도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됐다.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따라 교회 수련회에 간 것은 8개월 전 어린이집 겨울방학 때였다. 은정의 회사가 홍보를 맡고 있던 블록버스터 영화는 그 2주 전쯤에 개봉했는데 초반 흥행 성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 배급사의 압박을 받으며 전 직원이 침울해할 틈도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데 대표가 오랫동안 물건으로 지고 있던 주연 배우 내한이 뒤늦게 그야말로 날벼락처럼 성사되었다. 주연이기는 했지만 국내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신인급에 가까운 배우라 홍보 포인트를 잡기가 쉽지 않았다. 배급사의 요청에서 좋은 사진을 받아 뿌리고 보도자료도 급하게 새로 써야 했다. 극장들에 전화해서 GV를 잡고 진행자와 패널을 섭외하고 사인을 받아 배포할 굿즈를 따로 분류하는 동안 석윤이의 겨울방학이 닥쳤다. 아이의 방학에는 보통 은정도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이를 시가에 데리고 가서 일주일쯤 지내거나 집에서 남편과 교대로 휴식을 취하며 돌보거나 했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 짐을 싸 아이를 남편과 함께 시가에 보내면서 은정은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럴 여유가 없었다. 집에 있으면 한시도 쉬지 못하게 하는 아이를 보내고 제발 조금이라도 눈을 붙인 다음 일하러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는 없었다.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교회 형들과 누나들과 함께 눈썰매를 타러 갔다. 분명 점심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보드복을 빌려 입고 고글을 쓰고 찍은 사진이 전송되어 왔다. 눈썰매장에서 3시간 남짓 재미있게 놀았는데 노는 동안에도 춥다거나 몸이 좋지 않다거나 하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눈썰매가 뒤집어져 눈밭을 구르거나 구석에 처박히거나 하는 사고도 없었다. 시부모님은 연로하셔서 같이 눈썰매를 탈 수 없었기에 숙소인 리조트에 들어가 계셨고 교회 선생님들과 다른 어른들이 아이들의 인솔과 통제를 맡았다. 그런데 눈썰매를 다 타고 숙소로 돌아온 석윤이가 갑자기 힘들어하며 주저앉더니 그대로 쓰러져 정신을 잃어버렸다. 수련회는 중단되었고 아이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다. 40도에서 멈춘 열은 어떻게 해도 내려가지 않았고 감기나 폐렴으로 인한 일시적인 의식불명인 줄 알았던 상태가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그대로였다. 은정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 병원에서는 처음에는 뇌수막염을, 그 다음에는 가와사키병을 의심했으나 어떤 검사를 해도 맞는 병명이 나오지 않았고 아이는 깨어나지 않았다. 수액을 맞으며 잠든 것처럼 숨을 쉬었으나 아침이 되어도 다시 저녁이 되어도 눈을 뜨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도 아이가 깨어나지 않다 시가에서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옮기기로 했다. 또다시 검사가 이어졌지만 거기서도 뾰족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불명예열로 뇌 일부가 손상을 입긴 했으나 이렇게 의식이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은정은 믿을 수가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내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렸던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원망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그곳에 아이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집에 데리고 있었더라면 내가 일을 쉬었더라면 하고 수없이 똑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질 수밖에 없었다. 회사에는 휴식 신청을 했다.
그러나 부부 두 사람이 마냥 일을 쉬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남편은 회사로 복귀했고 시가에서 출퇴근을 했다. 아침부터 밤까지 병실에 누워 간병을 하는 사이사이 은정은 보호자 침상에 누워 잠을 잤다. 기운이 다 빠져나가 꼿꼿하게 허리를 세우고 앉아있기가 힘들었다. 눈앞의 현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꾸만 잠으로 도피하게 되었다. 그러다 간호사가 오거나 다른 환자들의 간병인이 와서 깨어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면 누구와 눈이 마주쳐도 자신이 몹시 한심하고 잘못된 사람처럼 느껴졌다. 아이가 저러고 있는데 엄마는 침을 흘리며 잠을 자네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회사에서는 다음 영화를 개봉시켰고 직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 아이의 어린이집에서는 새 학기가 시작되어 백합반 아이들이 모두 튤립반이 되었다. 세상은 큰 문제 없이 굴러가고 있었다. 석윤이만 쏙 빠져 있었다. 석윤이만 수액을 맞고 코에 끼워준 호스로 음식물을 주입받으면서 잠들어 있었다. 욕창이 생기지 않게 몸을 닦아주면서 은정은 쉴 새 없이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석윤아, 봄이야. 밖에 벚꽃이 피었어. 너 전에 엄마 아빠랑 벚꽃 구경 갔었잖아. 석윤이는 그때 솜사탕이 먹고 싶다고 했는데 파는 데가 없었지. 엄마가 바보같이 사주질 못했네. 아이는 그 말들을 다 들으면서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는 것 같았다. 딱 한 명만 있었으면. 은정은 종종 생각했다. 친구가 마음을 터놓을 곳이 딱 한 군데만 있었으면. 돌아가신 아버지에게라도 자기가 누구인지조차 잊은 채 요양원에 계신 엄마에게라도 전화를 걸어 말을 하고 싶었다. 회사에서 은정은 아이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럴 만한 여유도 없었거니와 팀장인 은정은 거의 매일 정장을 입고 외근을 나가 사람들을 만나고 명함을 돌리고 계약을 따내고 행사를 진행해야 했다. 아이 이야기라는 행위가 몹시 부조리하고 어울리지 않게 여겨지기도 했다. 그런 압박감이 사무실 전체에 흘렀다. 은정의 일은 아이에게 정신을 반쯤 떼어놓고는 제대로 해낼 수 없는 종류의 일이었다. 빈틈을 보였다가는 금세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늘 은정을 따라다녔고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들을 친구로 사귀어둘 걸 하는 생각은 부질없는 데다가 또 다른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가끔 놀이터에서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엄마들을 만나도 은정은 가벼운 목례 정도만 나눴을 뿐 살가운 대화 한 번 한 적이 없었다. 은정의 손에는 언제나 책이 들려 있었다. 아이가 작았을 때는 아기띠를 메고 책을 한 손에 든 채 놀이터를 걸어 다니면서 읽었고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는 밤늦게 미끄럼틀을 타는 아이 모습을 건성으로 좇으면서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읽었다. 석윤을 갖고 뱃속에서 태동이 커져가는 걸 느끼면서 은정은 절대로 커리어를 놓지 않겠다고 또한 절대로 세상과의 끈을 놓아버리고 무식한 아이 엄마로만 남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결심했고 그 결심을 그대로 실천에 옮겼던 것이다. 시간은 늘 부족했고 홍보 마케팅을 하려면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와 감각을 알아야 했으며 나름의 깊이도 갖춰야 했다. 영화만으로는 부족했다. 은정은 사람들이 읽는 책들을 열심히 읽었다.
어떤 텍스트를 쓴 어떤 저자를 섭외해 홍보에 활용할 수 있을지 항상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다. 어린이집에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은정은 석윤이가 아직 깨어나지 않아서요 말하며 울어버렸다. 엄마들 사이에서 어떻게 소문이 돌았을지 알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소문 같은 건 돌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모두들 걱정하며 말을 아끼고 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누구라도, 누구 하나이의 엄마라도 인쇄치레로도 갑작스레 전화를 걸어 많이 힘드시지요? 석윤이는 좀 어떤가요? 하고 말을 걸어준다면 좋을 텐데. 우정이라는 적금을 필요할 때 찾았으려면 평소에 조금씩이라도 적립을 해뒀어야 했다. 은정은 그런 적립을 해둬야 한다는 생각도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할 거라는 예측도 하지 못했다. 그런 식의 적립과 인출이 너무도 부자연스럽다고 노골적인 이해관계나 다를 것 없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친분을 쌓는 사람들을 남몰래 폄하했다. 학부모가 되면 더하다는 말을 들었다. 아이가 도태되거나 정보에서 소외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옷을 잘 차려입고 학부모 총회에 나가고 굳이 친해지고 싶지 않은 엄마들과도 모임을 만든다고들 했는데 은정은 그런 자규적인 인간관계에 거부감이 느껴졌다. 얻을 것을 염두에 두고 사람을 만나 웃어 보이는 일은 회사에서 충분히 하고 있었으므로 아이 엄마들하고까지 그렇게 하기는 싫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건 공교육의 실패일 테고 은정은 그 실패에서 비롯되는 부차적인 노력을 떠맡고 싶지 않았다. 자신에게는 그런 관계를 통해 얻을 것도 줄 것도 별로 없었다. 인간으로서 필요한 감정의 교류는 남편과 아이에게서 충족하면 되고 정보는 책과 인터넷에서 얻으면 그만이었다. 8개월이라는 시간은 견고해 보이던 것들이 사가서 점점 구부러지다가 허리가 뚝 끊어지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절대로 변화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남편의 온화한 성정도 깨어나지 않는 아이 옆에서는 변했다. 남편은 어느 날인가부터 저녁 시간에 병원에 오는 대신 늦게까지 회사 사람들과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함께 있을 때면 자학을 하는 건지 은정을 비난하는 건지 알 수 없는 넋두리를 혼잣말로 늘어놓다 말다툼이 시작되는 일이 잦았다. 그 역시 힘들 수밖에 없겠지만 제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힘들어해 주었으면 은정은 바랬다. 시부모님은 이틀에 한 번꼴로 교회 사람들을 데리고 찾아왔다. 통성 기도 끝에 저희 집 며느라이가 아직 교회에 나가질 않아서 라는 시어머니의 원망스러운 중얼거림이 따라붙기를 그리고 누군가의 입에서 욥의 믿음 이야기가 나오기를 은정은 자신도 모르게 기다렸으나 아무도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 모두가 자신의 표정을 신경 쓰며 조심하는 분위기 속에서 은정은 미워할 사람을 찾아 헤맸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기도가 끝나면 은정은 사람들로 가득한 병실을 빠져나가 병원 근처를 몇 바퀴나 돌며 걷곤 했는데 어느새 그 행위가 몸에 붙어버렸다. 시가에서도 모두가 잠든 밤에 대문을 열고 나가 동네를 걸었고 한 달에 한 번 집에 와서도 오랜만에 보는 밤의 동네를 걸었다. 발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그 자리가 흔적 없이 낫고 또 다른 발가락이 부어오를 때까지 제 몸을 의식하지 못한 채 걸었다. 걷고 있으면 숨이 쉬어졌고 땀이 흘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흘릴 수 없던 눈물도 편하게 흘러나왔다. 아무에게도 할 수 없던 말들이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 말들은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나요? 일 때도 있었고, 하나님, 하나님아, 나는 너한테 안 진다고 일 때도 있었다. 그러다 다시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를 대신 아프게 해주세요. 석윤이를 살려주세요가 되기도 했다. 혜성이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미안해요가 되었다가 혜성이네는 1년 전 크게 사기를 당해 집안 사정이 나빠졌고 그 일로 혜성이는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할머니 댁에 가게 되었으며 그 뒤로 은정은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다. 어린이집 엄마들 모두 시간을 내 혜성 엄마를 찾아간다고 했을 때 은정은 회사 일 때문에 그 자리에도 빠졌던 것이다. 왜 나만 일을 쉬어야 해? 왜 나만 병원에 있어야 해? 야, 네 애가 저렇게 누워있는데 너는 병원에 오는 게 그렇게 귀찮니? 가 되기도 했다. 하루 종일 억누르고 있던 말들이었다. 원색 크레파스로 아무렇게나 푹푹 그어놓은 듯한 날것의 감정들. 지하철에서 흔히 보이는 광인의 것들이라고만 생각했던 초점 없는 혼잣말과 욕설이 은정의 입에서 방언처럼 줄줄 새어나왔다. 편의점을 지나고 어린이집을 지나 건널목을 건너 분식집과 안경점을 지나고 옆 동네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미용실 앞에서 은정은 잠시 멈춰섰다. 불이 꺼진 미용실 건물 외벽에는 커다란 전신 거울이 붙어 있었다.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관리의 필요성을 느낀 고객들이 머리를 하러 들어오라고 설치해둔 것이었다. 은정은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엉망으로 길어져 흐트러진 머리,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다리를 절뚝이며 다가오는 혼자만의 긴 싸움에 지친 여자가 거기 있었다. 누군가가 머리를 감겨주었으면 좋겠다고 은정은 생각했다. 긴 의자에 누워 목의 긴장을 풀고 머리채를 편하게 맡기고 따뜻한 물줄기와 부드러운 손가락의 감촉을 두피에 느끼고 싶었다. 영양제 서비스로 넣어드릴게요. 라는 말을 듣고 싶었다. 네, 붕대감기의 앞부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은정이라는 주인공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석윤이는 깨어날까요? 햄이라는 미용실 실장님과 은정은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요?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는 그런 소설의 앞부분이었습니다. 아까 글을 읽으면서 빵을 먹더라도 바른 자세로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천천히 한 입 한 입 그 맛을 음미하고 싶다라고 은정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말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너무 몸이 힘들고 주중에 일이 힘들었다면 아마 그렇게 조용히 편안히 휴식을 취하기에도 버거우실 것 같아요. 저도 일이 많을 때는 그렇게 바른 자세로 음식을 음미하면서 먹기보다는 유튜브를 보면서 넷플릭스를 보면서 또는 먹방을 보면서 우걱우걱 어떤 영혼이 원하는 듯한 또는 몸이 원하는 대로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와구와구 음식을 먹고 또 배부르다 보면 누워있다가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런 어떤 불편한 피로가 풀리지 않는 그런 주말을 보내다가 월요일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주중에 일이 힘드시지 않았다면 비 오는 주말이니까 말끔하게 샤워하고 가까운 커피숍에 가서
책 한 권 들고 커피 마시면서 책 읽는 그런 주말을 보내보심이 어떨까요? 그렇게 주말을 보내고 나면 월요일을 맞이하는 게 조금 덜 힘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일 때문에 호텔에 갔다가 로비에서 책 한 권 사들고 교보문고 그 종이봉투를 들고 혼자 체크인해서 들어가시는 남자분을 봤어요. 젊은 분이었는데 혼자만의 시간을 저렇게 1박 2일 동안 책 한 권 조용히 호텔에서 읽으면서 보내시겠구나. 그렇게 떠올리니까 참 부럽기도 하고 코로나라 멀리 여행은 못 가지만 책 속으로 떠나는 그런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소설이라도 좋고 짧은 글이어도 좋으니 바른 자세로 따뜻한 커피 마시면서 좋은 음악 들으면서 잠시 30분이라도 시간 보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한나였습니다.